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의 모든 직업 이름표가 싹 다 증발해버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대기업 마케터나 은행원, 공무원 이런 흔한 명칭들이 사전에서 아예 사라진 거죠. 그거 정말 아찔한데요? 당장 명함에 적을 단어가 하나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명함이 백지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강의 자료들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취업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는 어떤 유망한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그 낡은 메뉴판을 아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새로운 판을 짜보자는 거군요. 네,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해독해서 세상에 없던 나만의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흥미로운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직업 이름표가 사라졌다는 가정이 사실 현재 노동시장의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직무기술서라는 틀에 우리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취업하려고 스펙 쌓느라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핵심은 그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창업입니다. 아, 창업이요? 사실 저도 오늘 자료를 처음 쭉 읽으면서 그 창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길래 이거 창업을 잘못 쓴 오타인가 하고 좀 의심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발음도 비슷하고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뉘앙스도 같으니까요. 네, 솔직히 약간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타로 오해하실 만큼 아직 낯선 개념이긴 한데요. 이 둘은 진짜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업의 정의를 빌리자면 창업은 이익을 얻으려고 자본을 투입해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창직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 그 자체를 발굴하는 활동이에요. 아, 그러면 창업의 목적어가 회사라면 창직의 목적어는 일의 종류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물리적인 빵집을 차리면 그건 창업이지만 세상에 없던 빵의 숙성 상태를 감별해주는 컨설턴트라는 역할을 내가 만들어내면 그건 창직이 되는 거네요. 와,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자본의 형태에 있어요. 창업의 뼈대는 사업 아이디어와 물리적인 돈, 즉 경제적 자본이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가게를 얻으니까요. 하지만 창직의 핵심 요소는 돈이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 그리고 지식, 기술이 바로 그 자본을 대체하는 거죠. 돈 대신에 나 자신이 자본이 된다는 말이 참 낭만적으로 들리기는 하네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국 둘 다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 그 차이가 엄청 명확해져요. 기존 업종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크기의 파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그 조각을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가 되는 거군요. 네, 필연적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창직은 남들이 파이를 두고 막 싸울 때 아예 새로운 레시피로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완전히 다른 맛의 파이를 구워내는 겁니다. 와, 그러면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독점적인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를 딱 확립한 다음에 그걸 사업화하려고 창업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요. 아,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 기업에 그 직무를 제안해서 취업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직이 창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로운 파이를 굽는다 이 표현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론은 정말 완벽해요. 나만의 직업을 발명해서 독점한다? 너무 좋죠. 근데 이 험난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군가 발명해낸 생소한 직업에 사람들이 진짜 기꺼이 지갑을 열까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자료에 나온 현실 사례들을 보면 솔직히 이분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약간 신기할 정도거든요. 혹시 어떤 사례가 제일 비현실적으로 들켜지셨어요?
그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종이 비행기 날리기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대회를 기획하고 막 마케팅을 한대요. 아, 그분들은 엄청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반려동물 동반여행 코디네이터. 이거는 펫가이더라고 부르던데 반려동물이랑 여행할 때 인솔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솔직히 이게 그냥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거창하게 부르는 건 아닌지 이게 진짜 돈이 도는 시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 의문이 바로 기존 거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찌르는 겁니다. 창직가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보편적인 시장이 아니라 초미세니즈, 즉 아주 마이크로한 틈새 시장을 정확히 타격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은 절대 안 하는 영역이요? 그렇죠. 대기업은 수백만 명이 이용할 보편적인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들은 종이 비행기에 열광하는 소수의 마니아나 강아지를 비행기에 태우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견주들의 세밀한 고충까지는 다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대형 여행사가 막 강아지 멀미하듯이 챙겨주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창직가들은 자신이 가진 극단적인 관심사를 단순한 취미로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식화하고 완전한 시스템으로 기술화한 거죠. 취미를 지식화하고 기술화했다. 이 부분에 진짜 핵심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등장하는 쌀 큐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쌀 품종이 200여 가지나 된다는 사실 아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마트에서 햅쌀 집어오는 게 다거든요. 보통 기업들도 그냥 맛있는 쌀이라고 뭉뚱그려서 대량 생산해서 팔죠. 하지만 쌀 큐레이터는 고객 개인의 위장 상태나 집에 있는 밥솥 종류, 선호하는 식감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커피 원두나 와인처럼 아주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와, 쌀을 와인처럼 추천해준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이분들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충성 고객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거에 그치면 취미지만 남들이 겪는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나 어떤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준의 매뉴얼을 갖추면 그게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꼭 취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문제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경우도 많아요. 아, 자료에 그 사례도 있었죠. 은둔 청년 자립 지원 전문가요? 네, 본인이 직접 운둔 생활을 겪었던 청년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맥락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마음의 벽을 자신의 실제 경험이라는 자본으로 허문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내가 가진 극단적 관심사나 심지어 뼈아픈 경험조차도 고유한 직업의 원재료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본이 된다면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자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계죠. 내가 쌀에 미쳐 있는지, 남 돕는 데 특화되어 있는지 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자료가 어떤 심리학적 도구를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네, 직업 상담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홀랜드 흥미 진단입니다. 사람의 흥미와 직업 환경을 6가지 유형, 그러니까 리아색으로 분류한 모델이죠. 리아색이요? 알파벳 앞글자를 딴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흥미라는 게 단순히 주말에 뭐하고 놀 때 제일 재밌어 이런 가벼운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MBTI 같은 성격 테스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건 개인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안도감을 느끼는지 또 어떤 문화를 견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생존 코드에 가깝습니다. 생존 코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직업 환경이랑 내가 얼마나 마찰을 일으킬지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6가지 유형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일단 처음 3가지 R, I, A 유형은 주로 사물이나 아이디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데요. 선호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 손으로 직접 만지고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만져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인 환경을 아주 지향해요. 가치관도 좀 보수적이겠네요. 네,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기술자, 정비사, 비행기 조종사, 경찰 같은 직업 환경에 아주 맞습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회의만 하루 종일 하면 진짜 병이 나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견디기 엄청 힘들죠. 근데 이 현실형이랑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유형이 세 번째에 나오는 A, 바로 예술형인 것 같아요. 아티스틱이요. 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이런 문항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어떤가요? 예술형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딱 규격화된 틀에 자신을 구겨놓는 걸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하죠. 작가, 디자이너, PD 같은 직무 환경에 아주 잘 맞습니다. 저는 이 두 유형의 대비를 딱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존 코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만약에 아주 자유분방한 A유형의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규칙이 꽉 정해져 있는 R유형의 보수적인 시스템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봤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치 윈도우즈 전용 프로그램에 맥 운영체제를 설치하려는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쾅하고 충돌해서 멈춰버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냥 코드가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를 무시한 채 전혀 다른 코드의 환경에 들어가면 결국 에러가 나고 완전히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직을 할 때 자신의 코드를 정확히 아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법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아까 건너뛴 두 번째 유형, I 탐구형은 어떤 운영체제를 가졌나요? 인베스티게이티브 맞죠? 네, 탐구형은 호기심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막 쪼개서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완전 연구원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화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 같은 연구직이 아주 많죠. 이분들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관찰과 이해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곧 보상이군요. 네. 그래서 타인을 리드해야 하는 권력지향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 이런 걸 극도로 피곤해합니다. 진짜 뛰어난 연구원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덜컥 팀장이나 본부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막 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흔한 케이스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관리하는 건 이분들의 흥미 코드가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을 관리하고 대하는 일에 특화된 코드들은 이제부터 살펴볼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 싹 몰려 있어요. 앞서 본 RIA가 사물이나 관념이랑 씨름한다면 이어지는 SEC 유형은 타인과 조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사람 중심의 코드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S는 사회형, 소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죠. 주변에 꼭 이런 분들 한 명씩 있어요. 얘기 진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아요. 사회형은 타인의 문제와 고통에 딱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계를 만지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사람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죠. 직업으로 치면 간호사나 복지사 같은 분들이겠네요. 네,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유치원 교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입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 상호작용 자체가 이분들의 핵심 자본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유형이 바로 다음 5번째에 나오는 이 진취형이더라고요. 엔터프라이징. 네, 이분들은 검사 문항부터가 완전 남다릅니다. 맞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욕심과 야망이 큰 편이다. 이런 문항이잖아요. 사회형이 타인을 돕기 위해 다가간다면 진취형은 타인을 설득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아주 다르죠. 통제로 확실히 야망이 느껴지네요. 조직의 경제적 이익이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즐깁니다. 모험적이고 경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업직이나 정치인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치가, 기업 경영인, 영업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까 탐구형은 관리자 자리를 피한다고 했는데 이 진취형 분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원동력으로 삼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와 관련된 아주 엄청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뭔데요? 만약 청취자분들 중에 진취형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분이 있다면요. 이분은 혼자 조용히 니즈를 발굴해내는 아기자기한 창직보다는 자본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규합해서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창업이 훨씬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코드가 애초에 거대한 규모랑 지배력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와,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내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1인 프리랜서로 남을지 아니면 주식회사를 세울지가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6번째 씨, 관습형은 어떤가요?
컨벤셔널이죠. 네, 무엇이든 정리정돈은 잘해둔다. 이 한 문장으로 완벽히 요약됩니다. 관습형은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싫어해요. 변수를 딱 싫어하는군요. 맞아요.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딱 정해진 원칙과 시스템 안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환경에서 엄청난 심리적 평온을 느낍니다. 은행원 분들이 딱 떠오르네요. 네, 공인회계사, 사서, 은행 사무원처럼 정밀성과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환경의 지배자들입니다. 막 엉망으로 꼬여있는 영수증이나 데이터들이 자기 손을 거쳐서 완벽하게 표로 쫙 정리될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코드를 쭉 훑어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사람의 진로 코드가 이 중 하나만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점수가 높은 두세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창직 레시피가 되는 거 맞죠? 네, 바로 그 결합에서 세상에 없던 폭발적인 직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에 등장했던 창직 사례 중에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자 한번 다시 볼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극이나 미술 같은 매체로 심리치유 프로그램 기획하시는 분들이요? 네, 이 직업은 예술형, 그러니까 A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상상력과 사회형 S의 타인을 돕고자 하는 헌신적인 이타심이 아주 정확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에요. 내가 가진 A 코드와 S 코드가 딱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기존에 없던 직무를 빚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탐구형 I의 분석력이랑 예술형 A의 표현력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데이터를 엄청 아름답고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번역해내는 데이터 아티스트 같은 직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예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기기를 다루는 현실형 R이면서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습형 C가 높으신가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의 기계 결함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미리 예측하는 전에 없던 특수한 직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홀랜드 진단은 나를 어느 직업 칸에 끼워 넣을지 정해주는 객관식 답안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가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분 분석표인 셈입니다. 성분 분석표. 진짜 명확한 정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일자리를 넘어서 나라는 고유한 자본을 이용해 새로운 파일을 구워내는 이 창직의 패러다임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본의 성분을 해독하기 위해서 인간의 흥미와 환경을 6가지로 나눈 홀랜드 모델의 작동 원리도 꼼꼼히 들여다보았죠. 직업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발명한다는 건 결국 나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나다워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존의 거대 기업이 보지 못하는 그 미세한 틈새를 나의 본성으로 꽉 채워 넣을 때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탐구를 열었던 그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세상의 모든 직무기술서와 직업 이름표가 새하얗게 지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이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오늘 확인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2-3개의 흥미 코드가 단단히 새겨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코드들을 융합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직업의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대답이 앞으로 마주할 진짜 인생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내면의 코드를 해독하는 아주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만의 새로운 이름표가 찬란하게 탄생하는 그 순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